돌아가신 지 석 달 만에야 옆집 아저씨가 발견되었습니다. 문 앞에는 전단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고 냉장고 안 음식은 이미 상해 있었습니다. 그 집에 누가 살았는지조차 몰랐다는 이웃들. 박순옥 씨는 그 장면을 보고 깊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는 건 아닐까? 75세 박순옥 씨의 하루는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새벽 5시 반, 알람도 없이 눈을 떠서 천장을 바라봅니다. 창밖으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이 빈 침대 반쪽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누웠던 그 자리는 벌써 3년째 차갑기만 했습니다. 몸을 일으켜 부엌으로 향합니다. 냉장고 문을 열면 혼자 먹기엔 너무 큰 반찬통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밥을 지을 때도 습관적으로 2공기 분량을 넣다가 다시 반으로 줄였습니다. 아, 또 깜빡했네. 이런 실수를 할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먹먹해졌습니다. 식탁에 앉아 혼자 밥을 먹습니다. 반찬을 집어도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 물을 마실 때 컵을 내려놓는 소리. 그건 아마도 집안이 너무 조용해서였을 겁니다. 예전에는 이 시간이면 남편과 함께 아침 뉴스를 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별것 아닌 이야기들이었지만 그 소소한 대화가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었습니다. 이제는 텔레비전도 잘 켜지 않았습니다. 혼자 보는 뉴스는 왠지 더 암울하게 느껴졌거든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합니다. 그릇 하나, 숟가락 하나, 컵 하나. 예전에는 온 가족이 사용한 그릇들로 싱크대가 가득했는데 이제는 한 손으로도 충분히 들 수 있을 만큼이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를 바라보니 아직 오전 7시. 하루가 이제 막 시작되었는데 벌써 할 일이 없어 보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 시간에 남편과 함께 산책을 나가곤 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돌고 공원에서 아침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구경하며 오늘 하루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 나가는 것도 부담스러웠습니다. 다른 부부들이 함께 걷는 모습을 보면 괜히 마음이 쓸쓸해졌거든요. 그래서 집에만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유롭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자유가 주어지니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텔레비전을 켜봐도 재미없고 책을 읽어봐도 집중이 안 되고 뜨개질을 해봐도 뭘 만들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누구를 위해 목도리를 떠야 할까요? 누구를 위해 장갑을 만들어야 할까요? 예전에는 아이들을 위해 남편을 위해 뭔가를 만드는 재미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대상이 없었습니다. 오전 10시쯤 되면 졸음이 쏟아졌습니다. 할 일이 없으니 자연스럽게 졸린 것 같았어요. 1시간 정도 자고 나면 오전 11시. 점심을 먹기엔 이르고 그렇다고 다시 잘 수도 없는 애매한 시간이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며 시간을 보냅니다. 아파트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아이들, 장을 보러 나가는 젊은 주부들. 모든 사람이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았는데 자신만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다시 부엌으로 향합니다. 아침에 남긴 된장찌개를 데워서 김치 몇 점과 함께 간단히 점심을 해결했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서도 할 일이 없었습니다. 오후 2시, 하루 중에서 가장 길게 느껴지는 시간이었어요. 이 시간대에는 주변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가고 어른들은 일터로 나간 뒤라서 아파트 단지 전체가 고요했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박순옥 씨는 혼자였습니다. 가끔 현관문 밖에서 들리는 발걸음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혹시 누군가 자신을 찾아오는 건 아닐까 하는 기대로요. 하지만 발걸음은 언제나 다른 집 앞에서 멈췄습니다.
오후 4시쯤 되면 졸음이 또 쏟아졌습니다. 1시간 반 정도 자고 일어나면 저녁 6시. 하루가 거의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녁 준비를 시작합니다. 또 혼자 먹을 분량으로 간단하게 국과 반찬 하나 정도. 예전에는 이 시간이 가장 바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가족들이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와서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하루 이야기를 나누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가장 쓸쓸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난 후에는 할 일이 더욱 없었습니다. 밤 9시가 되면 벌써 잠자리에 들고 싶어졌습니다. 하루를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도 오늘과 똑같은 하루가 될 것이고 모레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벽시계 초침 소리만이 고요한 집안에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똑딱똑딱. 그 소리가 박순옥 씨에게는 외로움의 박자 같았습니다. 오늘도 혼자네.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그녀는 또 하루를 마감했습니다. 자유로울 줄 알았던 은퇴 후의 삶은 시간이 지날수록 차갑고 공허해져만 갔습니다. 박순옥 씨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표지가 해지고 모서리가 다른 전화번호부였어요. 손으로 한 장씩 넘기며 그 안에 적힌 이름들을 하나씩 읽어보았습니다. 김미자, 이영희, 정순자. 한때는 매일 연락하던 사람들의 이름이 가득했습니다. 15년 전만 해도 이 수첩은 그녀의 보물 같은 존재였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누군가와 통화하느라 바빴으니까요. 특히 김미자 씨와는 정말 가까웠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아이들 키울 때부터 친구였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미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뭐 할 거냐, 장 보러 갈 거냐, 아이들은 잘 있냐. 그런 소소한 대화가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었어요. 주말이면 함께 등산을 다녔습니다. 새벽 5시에 만나서 버스를 타고 도봉산으로 향했어요. 산을 오르면서 나누는 이야기들, 정상에서 함께 먹는 김밥 한 줄. 그때가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가을이면 김장도 함께 했어요. 미자네 집에서 배추를 절이고 순옥이네 집에서 양념을 만들고 온종일 김치를 담그면서 웃고 떠들었습니다. 올해 김치는 정말 맛있게 됐네. 그런 말을 하며 서로의 김치를 나눠 먹던 추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그 모든 것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미자가 무릎이 아프다고 했습니다. 등산을 못 가겠다는 것이었어요. 괜찮다며 집에서 쉬라고 했지만 등산 모임이 자연스럽게 끊어졌습니다. 그 다음엔 영희가 당뇨가 생겼다고 했어요. 자주 만나지 못하겠다면서 병원 다니느라 바쁘다고 했습니다. 순자는 며느리가 아이를 낳았다며 손자 돌보러 서울로 가야 한다고 했어요. 몇 달만 있을 거라던 말이 어느새 1년이 넘어갔습니다. 하나둘씩 친구들이 사라져갔습니다. 전화도 점점 뜸해졌어요. 예전엔 하루에 3~4번씩 통화했는데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자와 통화한 게 언제였을까요? 박순옥 씨는 달력을 뒤져보았지만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해서 미자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리더니 전화가 끊어졌어요. 다시 걸어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번호가 바뀐 건지 아니면 전화기를 바꾼 건지 문득 궁금해져서 미자가 살던 아파트 앞까지 가봤습니다. 하지만 그 집엔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아, 그 집 아주머니요? 작년에 이사 가셨는데요. 관리사무소 직원의 말에 박순옥 씨는 허탈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가장 가까웠던 친구가 언제 이사를 갔는지도 모르고 있었다니. 집으로 돌아와서 다른 친구들에게도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영희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
순자는 통화 중이었어요. 몇 번을 다시 걸어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마 통화를 피하는 것 같았어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친구들도 자신과 마찬가지로 각자의 사정으로 바빠졌다는 것을. 아니, 어쩌면 귀찮아졌을 수도 있었어요. 늙은 친구의 안부 전화가 부담스러워졌을 수도 있었습니다. 박순옥 씨는 전화번호부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서랍 깊숙한 곳에 다시 넣어버렸어요. 이제 더 이상 누구에게 전화를 걸 필요도 없을 것 같았습니다. 주말이 되어도 함께 등산을 갈 사람이 없었어요. 김장철이 와도 함께 김치를 담글 사람이 없었습니다. 혼자서 배추 한 포기를 사와서 김치를 조금 담가봤지만 재미가 없었어요. 혼자 먹을 김치를 왜 이렇게 많이 담그나 하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가끔 길에서 옛 친구를 만나는 일도 있었어요.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안부를 물어보지만 예전 같은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그럭저럭요. 언니는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식으로 몇 마디 나누고 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예전처럼 집에 와서 차라도 마시자고 말하고 싶었지만 왠지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못했습니다. 그럼 또 봬요. 그렇게 인사를 하고 헤어지고 나면 더욱 쓸쓸한 기분이 들었어요. 친구들과 함께했던 추억들은 여전히 소중했지만 이제는 그저 과거의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현재의 박순옥 씨에게는 더 이상 함께 웃고 떠들 친구가 없었어요. 휴대폰을 손에 들고 연락할 사람을 찾아봤지만 결국 아무에게도 전화를 걸지 못했습니다. 이제 전화를 걸 사람도 없구나.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먹먹해졌어요. 친구들이 사라진 자리를 깊고 차가운 고독이 천천히 채워나갔습니다. 박순옥 씨에게는 2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는 큰아들 민호, 그리고 부산에서 가정을 꾸린 딸 수진.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며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진 속 아이들은 아직 어렸어요. 민호는 초등학생, 수진이는 유치원생이었습니다. 그때는 엄마 없으면 안 되는 아이들이었는데 이제는 한 달에 한 번 안부 전화조차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지난주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였습니다. 3번째 신호음에서 겨우 전화를 받았어요. 목소리부터 바빠 보였습니다. 회의 중이라는 말과 함께 잠깐만 기다리라고 했어요. 잠깐이라던 시간이 10분 넘게 흘렀습니다. 그 사이 박순옥 씨는 전화기를 귀에 대고 아들의 목소리를 기다렸어요. 마침내 민호가 다시 전화를 받았을 때는 더욱 급한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정말 바빠서 주말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그리고 전화는 뚝 끊어졌습니다. 박순옥 씨는 한동안 전화기를 귀에 댄 채 끊어진 신호음만 들었어요. 아들이 바쁜 건 이해했습니다.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도 알았어요. 하지만 그래도 엄마와의 통화를 이렇게 급하게 끊어야 할까요? 예전엔 그렇지 않았는데. 민호가 대학생일 때만 해도 매주 집에 내려와서 엄마 손맛이 그립다며 이것저것 해달라고 졸랐어요. 군대에 있을 때는 면회 갈 때마다 반가워했습니다. 엄마가 싸준 도시락을 먹으며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어요. 취업해서 서울로 올라간 초기에도 일주일에 2~3번은 전화를 했습니다. 회사 생활이 힘들다고 하소연하기도 하고 동료들과 잘 지내고 있다고 자랑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전화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는 더욱 드물어졌어요. 며느리도 좋은 사람이고 아들이 행복해 보여서 기뻤지만 왠지 아들이 멀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손자가 태어났을 때는 정말 기뻤어요. 민호가 직접 영상통화로 아기를 보여줬을 때 눈물이 날 만큼 감동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처음뿐이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손자 얼굴 보는 것도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아이 키우느라 바쁘다는 이유였지만 박순옥 씨는 다른 이유도 있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가 불편해하는 건 아닐까? 너무 자주 연락하면 부담스러워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 때문에 연락하고 싶어도 참게 되었습니다. 딸 수진이와의 관계도 비슷했어요. 결혼해서 부산으로 내려간 뒤로 만나는 횟수가 확연히 줄었습니다. 명절 때나 생일 때 잠깐 올라오는 게 전부였어요. 그마저도 하루 이틀 머물다가 바쁘다며 내려가곤 했습니다. 수진이는 원래 엄마와 가까웠던 딸이었어요. 학창 시절에는 친구처럼 지냈습니다. 연애 상담도 하고 장래 희망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는 그런 깊은 대화를 나누기 어려워졌습니다. 전화를 해도 아이 울음소리나 남편 귀가 소리 때문에 대화가 중단되곤 했어요. 그럴 때마다 수진이는 미안해했지만 박순옥 씨는 점점 전화 걸기가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지난달에는 수진이의 생일이었어요. 선물을 보내고 전화를 걸었는데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한다며 몇 마디 인사만 나누고 끊었습니다. 딸의 생일인데 제대로 축하 인사도 못했어요. 그날 밤 박순옥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언제부터 자녀들과 이렇게 멀어졌을까요? 물리적인 거리보다 마음의 거리가 더 멀게 느껴졌어요. 자녀들에게 자신은 이제 의무적으로 안부를 묻는 존재가 된 것 같았습니다. 기쁠 때 함께 기뻐하고 힘들 때 위로해주는 엄마가 아니라 부담스러운 존재가 된 건 아닐까요? 그런 생각을 하면 더욱 연락하기가 어려워졌어요. 휴대폰에 저장된 아이들 번호를 보며 박순옥 씨는 망설였습니다. 전화를 걸면 반가워할까? 아니면 또 바쁘다며 급하게 끊을까? 결국 전화를 걸지 못하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나도 한때는 그 아이들에게 세상이 전부였는데 그 말이 혼잣말로 흘러나왔을 때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엄마라고 부르며 달려오던 모습, 아플 때 엄마만 찾던 모습, 엄마 없으면 잠도 못 자던 모습. 그때는 정말로 자신이 아이들에게 세상의 전부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한 달에 한 번 의무적인 안부 전화나 받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자녀들도 각자의 삶이 바쁘다는 건 이해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가끔은 예전처럼 엄마가 그리울 때도 있지 않을까요? 박순옥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녀들과의 물리적 거리는 그대로였지만 마음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져만 갔습니다. 평범했던 화요일 저녁, 박순옥 씨는 늘 그렇듯 혼자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복도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와 무거운 발걸음 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누군가 이사를 가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소란은 점점 커졌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복도로 나가보니 경찰관들과 구급대원들이 옆집 앞에 모여 있었어요. 1205호. 바로 옆집이었습니다. 그곳에는 76세 김종수 씨가 혼자 살고 있었어요. 박순옥 씨와 마찬가지로 홀로 지내는 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사를 나눈 적은 거의 없었어요. 가끔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쳐도 서로 눈길만 주고받을 뿐이었습니다. 경찰관 하나가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연락이 안 됐다고 하셨죠? 관리소 직원이 당황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관리비가 3개월째 밀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배를 눌러도 응답이 없었대요. 그제야 이상하다 싶어서 경찰에 신고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박순옥 씨는 뒤에서 그 대화를 듣고 있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곧이어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 순간 박순옥 씨는 깨달았습니다.
옆집 아저씨가 세상을 떠났다는 것을 주변에 모인 주민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언제 돌아가신 거냐? 왜 아무도 몰랐냐? 그런 이야기들이 오갔어요. 경찰관이 현장을 정리하면서 주민들에게 설명했습니다. 대략 3개월 전에 돌아가신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어요. 3개월. 석 달 동안 아무도 몰랐다는 것이었어요. 박순옥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바로 옆집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자신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니. 그러고 보니 요즘 들어 옆집에서 들리는 소리가 없었어요. 예전에는 가끔 텔레비전 소리나 설거지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언제부터인가 조용해졌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조용한 사람이려니 생각했을 뿐이었어요. 경찰관들이 현장 조사를 마치고 문을 봉인했습니다. 주민들도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갔어요. 박순옥 씨도 집으로 들어갔지만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관리사무소에서 나온 아주머니를 만났어요.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김종수 씨는 자녀들이 모두 외국에 나가 있었대요. 연락처는 있었지만 평소에 연락을 자주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집안에서 발견됐을 때 냉장고 안 음식은 모두 상해 있었어요. 우유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야채들은 오래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현관 앞에는 전단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고 배달음식 전단지, 마트 할인 전단지, 각종 광고 전단지들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우편함에는 관리비 고지서와 각종 고지서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그 모든 것들이 김종수 씨가 이미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같은 층에 사는 주민들도 위아래 층 주민들도 아무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박순옥 씨는 그 이야기를 듣고 소름이 돋았어요. 바로 옆집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자신은 평상시와 다름없이 지냈다니.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낮잠을 자고 저녁을 먹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 평범한 일상을 반복하는 동안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만약 관리비를 연체하지 않았다면? 만약 자동이체로 관리비가 나갔다면? 아마 훨씬 더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발견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박순옥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자꾸만 옆집 생각이 났습니다. 김종수 씨가 마지막 순간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무도 자신을 찾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을까요? 도움을 요청하고 싶었지만 연락할 사람이 없었을까요? 그런 상상을 하니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문득 자신의 처지와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김종수 씨와 자신이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둘 다 혼자 살고, 둘 다 자녀들과 자주 연락하지 않고, 둘 다 가까운 이웃이 없었습니다.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과연 누가 알아차려줄까요? 아들은 한 달에 한 번 연락할까 말까 하고 딸도 바쁘다며 통화를 급하게 끊곤 했어요. 친구들과도 연락이 끊어진 지 오래됐고 이웃들과도 인사 정도만 나누는 사이였습니다. 혹시 자신도 김종수 씨처럼 몇 달 후에나 발견되는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드니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현실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뉴스에서만 들었던 그 단어가 갑자기 자신의 이야기처럼 느껴졌어요. 그날 이후 박순옥 씨의 일상은 더욱 무겁고 어둡게 변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내일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을까 그런 불안한 생각이 들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보낼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앞섰습니다. 옆집에서 일어난 일은 박순옥 씨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자신에게도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현실적인 위험이 되어버렸습니다.
옆집에서 일어난 일 이후 박순옥 씨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이상한 불안감이 엄습했어요.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보낼 수 있을까? 혹시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누가 알아차려줄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자연스럽게 했던 일들도 이제는 조심스러워졌어요. 욕실에서 샤워를 할 때도 바닥이 미끄러울까봐 걱정했습니다. 만약 넘어져서 다치면 누가 구해줄까요? 며칠 동안 아무도 찾지 않을 텐데 그동안 계속 쓰러져 있어야 할까요? 그런 상상을 하니 샤워하는 것조차 무서워졌어요. 부엌에서 요리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스레인지를 사용하는 게 불안했어요. 혹시 가스가 새거나 화재가 날까봐 걱정했습니다. 칼을 사용할 때도 조심스러웠어요. 실수로 손을 베이면 큰 부상을 입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일상적인 행동들이 모두 위험하게 느껴졌습니다. 밤에 잠들 때가 가장 무서웠어요. 혹시 잠든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기는 건 아닐까?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도 모르는 채로 김종수 씨와 같은 상황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잠들기 전에 여러 번 확인했어요. 현관문은 제대로 잠겼는지, 가스밸브는 확실히 잠겼는지, 전기 제품들은 모두 꺼졌는지. 하지만 아무리 확인해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깨서 화장실에 갈 때도 발걸음을 조심했어요. 어둠 속에서 넘어질까봐 벽을 짚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어요. 계속 신경이 곤두서 있었거든요. 낮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집안에 혼자 있는 것이 점점 더 무서워졌어요.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끼거나 가슴이 두근거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혹시 큰 병의 전조는 아닐까 걱정했어요. 하지만 병원에 갈 엄두는 나지 않았습니다. 검사에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치료를 받아야 한다면 누가 간병을 해줄까요?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차라리 모르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집 밖으로 나가는 것도 두려웠어요. 길에서 무슨 일이 생기기라도 하면 누가 자신을 알아봐 줄까요? 신분증은 가지고 다니지만 응급연락처에 적힌 번호로 전화해도 자녀들이 바로 올 수 있을까요? 서울과 부산에서 달려와야 하는데 그 시간 동안 혼자 있어야 할 텐데 외출할 때는 메모지를 써놓기 시작했어요. 몇 시에 어디로 갔다고, 언제쯤 돌아올 예정이라고. 하지만 그 메모를 누가 볼까요? 아무도 집을 찾아오지 않는데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계속 써놓았습니다. 휴대폰을 항상 가까이에 둬놓기도 했어요. 어디를 가든 손에 들고 다니고 잠들 때도 베개 옆에 놓았습니다. 응급 상황이 생기면 바로 신고할 수 있게요. 하지만 정작 누구에게 전화를 걸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119에 신고하면 되지만 그 전에 가족이나 친구에게 마지막 인사라도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럴 만한 사람이 있을까요? 친구들과는 연락이 끊어진 지 오래됐고 자녀들은 바쁠 텐데 갑자기 전화를 받을까요? 혹시 자신이 위급한 상황이라고 해도 믿어줄까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더욱 절망적인 기분이 들었어요. 정말 아무도 없구나.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세상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어요. 누구도 자신을 지켜봐 주지 않고 누구도 자신을 걱정해 주지 않는다는 생각. 김종수 씨도 이런 외로움을 느끼셨을까요? 그런 상상을 하니 더욱 무서워졌어요. 창문을 닫고 커튼을 쳤습니다. 밖에서 들리는 소리들이 왠지 위험하게 느껴졌거든요. 현관문도 이중으로 잠갔어요. 체인까지 걸어서 최대한 안전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위험은 밖이 아니라 안에 있었어요. 혼자라는 것,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진짜 위험이었습니다. 집 안에 있어도 안전하지 않고 밖에 나가도 불안하고 어디에 있든 두려웠어요. 혼자가 편하다고 생각했던 지난 날들이 후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왜 친구들과 더 가깝게 지내지 않았을까? 왜 이웃들과 인사도 제대로 나누지 않았을까?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도 이미 늦어버린 것 같았어요. 시간이 갈수록 두려움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지내던 어느 화요일 오후 박순옥 씨는 우편함을 확인하러 나갔습니다. 며칠째 밖에 나가지 않았는데 우편물이 쌓여 있을 것 같았거든요. 우편함을 열어보니 각종 고지서들 사이에 작은 전단지 하나가 끼어 있었어요. 색깔도 화려하지 않고 디자인도 단순한 종이였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이 눈에 들어왔어요. 동네 복지관 어르신 프로그램 모집, 요가교실, 노래교실, 서예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 안내였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함께하면 더 행복합니다. 박순옥 씨는 그 전단지를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함께하면 더 행복하다.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지금의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건 바로 함께할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전단지를 집으로 가져가서 식탁 위에 놓고 다시 읽어봤습니다. 프로그램들은 모두 무료였어요. 나이 제한도 없고 특별한 준비물도 필요 없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가야 한다고 생각하니 망설여졌어요. 낯선 사람들 사이에 끼어들어가는 게 부담스러웠습니다. 혹시 어색하면 어떻게 하지? 나이가 많아서 뜨는 건 아닐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걱정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며칠 동안 전단지만 바라보며 갈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전화가 한 통 걸려왔어요. 모르는 번호였지만 요즘 전화 받을 일이 거의 없어서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교회에서 전화했다고 했어요. 박순옥 씨가 다니던 교회였습니다. 박 여사님, 요즘 얼굴이 안 보이셔서 안부 전화 드렸어요. 권사님의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자신을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이렇게 고마울 줄 몰랐어요. 권사님은 교회 나오기 힘드시면 집에서 가까운 복지관에라도 나가보시라고 했습니다. 혼자 계시지만 말고 사람들과 어울려 보시라는 것이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박순옥 씨는 다시 전단지를 받습니다. 권사님의 말과 전단지의 문구가 우연히 같은 메시지를 전하는 것 같았어요. 혼자 있지 말고 사람들과 함께 하라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집에만 있으면 정말 김종수 씨와 같은 상황이 될 수도 있겠구나. 아무도 모르게 홀로 지내다가 뒤늦게 알려지는 그런 끔찍한 상상을 하니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박순옥 씨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오랫동안 입지 않았던 깔끔한 옷을 꺼내서 거울 앞에서 입어봤어요. 외출복을 제대로 입은 게 언제적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머리도 단정하게 빗고 화장도 살짝 했어요. 오랜만에 거울 속 자신이 그럭저럭 괜찮아 보였습니다. 복지관까지는 버스로 15분 거리였어요. 집에서 나서면서도 계속 망설여졌습니다. 지금이라도 돌아갈까? 내일 다시 생각해 볼까? 하지만 발걸음은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어요. 버스를 타고 가면서 창밖 풍경을 봤습니다. 오랫동안 집에만 있었더니 바깥 세상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사람들은 모두 바쁘게 움직이고 자동차들은 분주히 지나가고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자신만 멈춘 것 같았던 시간이 사실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던 거예요. 복지관 앞에 도착했을 때 다리가 떨렸습니다. 입구에서 한참을 서성였어요. 들어갈까 말까 계속 망설였습니다. 그때 복지관에서 한 할머니가 나오셨어요.
박순옥 씨와 비슷한 연배로 보였습니다. 그 할머니가 밝은 표정으로 인사했어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자연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복지관에 처음 오시냐고, 어떤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으시냐고. 그 할머니의 친근한 모습을 보니 조금 용기가 났어요. 저 혼자 살아서 심심해서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도 그랬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지금은 이곳이 없으면 안 된다고. 그 말을 듣고 박순옥 씨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복지관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안내 데스크에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언제 시작하는지, 준비할 건 없는지, 모든 게 생각보다 간단했어요. 그냥 와서 참여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노래교실이 있다고 했어요. 1시간 뒤에 시작한다고. 박순옥 씨는 잠깐 망설이다가 참여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를 하는데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어요. 하지만 막상 말하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드디어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었어요. 1시간 뒤 박순옥 씨는 노래교실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들리는 피아노 소리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어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교실 안에는 15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앉아 계셨어요. 모두 박순옥 씨와 비슷한 연배였습니다. 피아노 앞에 선 젊은 선생님이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어서 오세요. 처음 오셨나 봐요? 박순옥 씨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생님이 빈자리로 안내해 주었어요. 옆자리에 앉으신 할머니가 따뜻하게 웃으며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 처음 오셨냐고, 어디서 사시냐고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되었어요. 박순옥 씨는 오랜만에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 조금씩 긴장이 풀렸습니다. 노래교실이 시작되었어요. 선생님이 쉬운 동요부터 시작하자고 했습니다. 고향의 봄을 다 같이 불렀어요. 처음엔 작은 목소리로 따라 불렀지만 점점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나도 이 노래 아는데 어릴 때 많이 불렀는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 자신감이 생겼어요. 다른 어르신들도 즐겁게 노래를 부르고 계셨습니다. 가사를 잊어버리면 서로 알려주고 틀리면 함께 웃기도 했어요. 그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따뜻했습니다. 1시간 수업이 끝나고 다들 자리에서 일어나려 할 때였어요. 옆자리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복지관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가시라고, 혼자 드시지 말고 함께 드시라고. 박순옥 씨는 잠깐 망설였어요. 너무 부담을 드리는 건 아닐까? 괜찮다고 사양했지만 할머니가 강권했습니다. 처음 온 날인데 혼자 가면 쓸쓸하다면서 자신들도 늘 함께 먹는다고 했어요. 결국 박순옥 씨는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복지관 식당은 생각보다 넓고 깨끗했어요. 메뉴도 다양하고 가격도 저렴했습니다. 할머니들과 함께 자리에 앉아 오랜만에 여럿이서 밥을 먹었어요. 밥상 위에서 오가는 대화들. 오늘 날씨가 좋다는 이야기, 손자, 손녀 자랑하는 이야기, 어디 아픈 곳은 없는지 묻는 이야기. 별것 아닌 이야기들이었지만 박순옥 씨에게는 소중했습니다. 몇 달 만에 듣는 다른 사람의 목소리였고 몇 달 만에 나누는 대화였거든요. 식사 중에 한 할머니가 물어보셨어요. 혼자 사시냐고, 자주 복지관에 나오실 거냐고. 박순옥 씨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혼자 살고 있고 요즘 많이 외로웠다고. 그 말을 들은 할머니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신들도 그랬다고,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되었다고. 처음에는 어색하고 부담스러웠지만 지금은 이곳이 없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우리도 처음엔 그랬어요. 하지만 여기 오면서 많이 달라졌어요. 그 말이 박순옥 씨에게는 희망으로 들렸어요.
식사를 마치고 작별 인사를 할 때 할머니들이 말씀하셨습니다. 내일도 나오시라고, 수요일에는 요가 교실이 있다고, 금요일에는 서예 교실이 있다고, 언제든 오셔도 좋다고, 기다리고 있겠다고 했어요. 복지관을 나서면서 박순옥 씨는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누군가 자신을 기다려준다는 것, 내일 만날 사람이 있다는 것.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 풍경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아침에 올 때는 모든 것이 낯설고 불안했는데 이제는 친근하게 느껴졌어요. 내일은 또 어떤 사람들을 만날까?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 그런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문을 열었을 때 여전히 조용한 집이었지만 예전과는 달랐어요. 내일 나갈 곳이 있고 만날 사람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외로움이 많이 줄어든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박순옥 씨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어요. 그날 이후 박순옥 씨의 일주일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월요일엔 노래교실, 수요일엔 요가교실, 금요일엔 서예교실. 처음으로 자신만의 스케줄이 생겼어요. 아침에 눈을 떠도 이제는 달랐습니다. 오늘 복지관에 가야지, 친구들을 만나야지. 그런 생각이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었어요. 복지관에서 만난 사람들과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이순자 할머니, 김영희 할머니, 박정숙 할머니. 모두 박순옥 씨와 비슷한 처지였어요. 혼자 살거나 자녀들과 떨어져 지내거나 외로움을 달래려 나온 분들이었습니다. 처음엔 서로 조심스럽게 인사만 나눴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 친구가 되었어요. 수업이 끝나면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습니다. 젊었을 때 추억, 자녀들 이야기, 요즘 몸이 아픈 곳. 별것 아닌 일상의 이야기들이었지만 박순옥 씨에게는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누군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자신도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그런 평범한 대화가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습니다. 특히 이순자 할머니와 마음이 통했어요. 순자 할머니도 남편을 먼저 보낸 후 혼자 살고 있었거든요. 서로의 외로움을 이해했고 서로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 순자 할머니가 감기에 걸려서 복지관에 나오지 못했어요. 박순옥 씨는 걱정이 되어서 처음으로 누군가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순자 할머니 집에 가서 죽을 끓여다 드렸어요. 함께 차도 마시고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고마워요. 이렇게 챙겨주는 사람이 있어서. 순자 할머니의 그 말이 박순옥 씨에게는 큰 감동이었어요. 자신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구나. 자신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복지관에서는 가끔 특별한 행사도 있었어요. 생신잔치, 소풍, 작은 발표회. 박순옥 씨는 처음엔 부담스러워했지만 친구들이 함께 하자고 해서 참여하게 되었어요. 생신잔치에서는 모두 함께 노래를 불렀고 소풍에서는 도시락을 나눠 먹으며 웃었습니다. 작은 발표회에서는 노래교실에서 배운 노래를 다른 사람들 앞에서 부르기도 했어요. 무대에 서는 건 처음이라 떨렸지만 박수를 받을 때는 정말 기뻤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박순옥 씨는 조금씩 변해갔어요. 예전보다 말도 많아지고 웃음도 많아졌습니다. 옷차림도 신경 쓰게 되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을 보며 오늘은 뭘 입고 갈까 고민했습니다. 친구들을 만날 때 단정하게 보이고 싶었거든요. 집에서도 변화가 있었어요. 복지관에서 배운 요가 동작을 혼자 해보기도 하고 서예에서 쓴 글씨를 벽에 붙여놓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휴대폰이 자주 울렸어요. 친구들이 안부 전화를 해주었거든요. 내일 복지관에 나오냐는 전화, 몸은 괜찮냐는 전화, 함께 시장에 가자는 전화. 전화벨 소리가 이렇게 반가울 줄 몰랐어요. 어느 날 순자 할머니가 제안했습니다. 복지관 근처 찻집에서
우리끼리 모임을 가지자고. 매주 토요일에 만나서 차도 마시고 이야기도 나누자는 것이었어요. 박순옥 씨는 기꺼이 찬성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토요일 모임. 4명의 할머니가 모여서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어요. 손자가 상을 받았다는 기쁜 소식, 병원에 갔다 온 이야기, 새로 배운 요리 이야기. 소소한 일상들이지만 함께 나누니 더욱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가끔은 서로의 고민도 털어놓았어요. 자녀들과의 관계, 건강에 대한 걱정, 앞으로에 대한 불안. 혼자 있을 때는 답답했던 고민들이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나면 한결 가벼워졌어요. 이렇게 함께 있으니까 든든해요. 어느 날 영희 할머니가 한 말이었어요. 박순옥 씨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서로를 챙겨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세상이 다르게 보였어요. 몇 달 전만 해도 두려움에 떨며 지냈는데 이제는 내일이 기다려졌습니다. 친구들을 만날 생각, 함께 웃고 떠들 생각, 서로의 안부를 묻는 생각. 그런 작은 일상들이 박순옥 씨를 다시 살게 해주었어요. 복지관을 다닌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박순옥 씨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 오늘은 무슨 요일이지? 어떤 프로그램이 있지? 누굴 만나게 될까? 예전처럼 하루가 길고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모자랄 지경이었어요. 복지관에서 배운 것들을 집에서도 연습했거든요. 요가 동작을 따라하고 서예 연습도 하고 노래도 혼자 불러봤습니다. 거울 앞에 서는 일도 많아졌어요. 친구들을 만날 때 말끔하게 보이고 싶었거든요. 옷도 골라 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빗었습니다. 냉장고도 변했어요. 예전에는 혼자 먹기 위한 반찬들만 있었는데 이제는 친구들에게 나눠줄 음식도 만들었어요. 김치를 담그면 순자 할머니에게도 드리고 국을 끓이면 영희 할머니에게도 가져다 드렸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준비한다는 것. 그것이 이렇게 기쁜 일인 줄 몰랐어요. 휴대폰도 바빠졌습니다. 친구들과의 안부 전화, 내일 만날 약속 전화, 갑자기 궁금한 게 있어서 걸어보는 전화.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가슴이 설렜어요. 자녀들과의 관계도 조금씩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자녀들에게 전화 걸기가 부담스러웠는데 이제는 자연스럽게 연락할 수 있게 되었어요. 복지관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들을 이야기하고 새로 사귄 친구들 이야기도 했습니다. 아들 민호가 말했어요. 엄마 목소리가 많이 밝아졌다고, 예전보다 훨씬 활기차 보인다고. 딸 수진이도 안심한다고 했어요. 엄마가 혼자 계시는 게 걱정이었는데 이제는 든든하다고. 엄마가 이렇게 활동적이신 줄 몰랐어요. 수진이의 그 말을 들었을 때 박순옥 씨는 뿌듯했습니다. 자녀들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엄마가 된 것 같아서요. 통장 잔고는 조금씩 줄어들었어요. 복지관 프로그램은 무료였지만 친구들과 차 마시러 가거나 함께 식사하는 일이 많아졌거든요. 가끔 선물도 주고받았고 소풍 갈 때는 도시락 재료도 사야 했어요. 하지만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것을 얻었으니까요. 예전 같으면 혼자 아껴 쓰려고 했을 텐데 이제는 친구들과 함께 나누는 기쁨이 더 컸어요. 건강도 좋아졌습니다. 규칙적으로 요가를 하고 친구들과 웃는 시간이 많아져서인지 몸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병원에 갈 일도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작은 증상에도 불안해서 자주 병원을 찾았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마음이 건강해지니 몸도 따라서 건강해진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두려움이 사라진 것이었어요. 예전에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혹시 내일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지, 누가 알아차려줄까, 그런 걱정으로 가득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내일 만날 친구들이 있고
자신을 기다려주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만약 정말로 무슨 일이 생긴다면 친구들이 금세 알아차릴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복지관에 나오지 않으면 전화도 올 거고 집에도 찾아와 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두려움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니까요. 외로움은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거였구나. 어느 날 문득 든 생각이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혼자 있으면 외로운 건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진심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었어요. 박순옥 씨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사람이었다는 것을. 외로움을 막는 건 통장 잔고가 아니라 따뜻한 관계라는 것을. 6개월 전에 자신을 떠올리며 박순옥 씨는 감사했습니다. 용기를 내어 복지관 문을 연 그날, 그 작은 선택이 인생을 바꿔놓았으니까요. 1년이 지난 어느 날, 박순옥 씨는 옆집 앞을 지나가다 멈춰 섰습니다. 1205호. 김종수 씨가 살던 그 집. 지금은 새로운 가족이 이사를 와서 살고 있었어요.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려나왔습니다. 박순옥 씨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어요. 만약 자신이 그때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김종수 씨와 같은 길을 걸었을지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게 세상을 떠나고 한참 뒤에야 발견되는. 하지만 작은 전단지 하나, 권사님의 전화 한 통, 그리고 용기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박순옥 씨에게는 매일 만날 친구들이 있어요. 함께 웃고, 함께 이야기하고, 서로를 챙겨주는 소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에서 혼자 사는 노인이 220만 가구를 넘어섰고 매년 홀로 세상을 떠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예방할 수 있어요. 작은 관심 하나, 작은 인사 하나로도 막을 수 있습니다. 박순옥 씨처럼 용기를 내어 첫걸음을 내딛는다면 말이에요. 복지관, 경로당, 종교시설, 동네 모임, 어디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집 밖으로 나서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낯선 사람들 사이에 끼어들기가 쉽지 않죠. 하지만 그 어색함은 금세 사라져요.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관계를 만들기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언제든 시작할 수 있어요. 박순옥 씨가 70이 넘어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듯이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혼자가 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박순옥 씨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진짜 편한 건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할 사람이 있으면서도 혼자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언제든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언제든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서 그래도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짜 자유이고 진짜 편안함이에요. 자녀분들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모님이 혼자 사신다고 해서 괜찮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한 달에 한 번 안부 전화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더 자주 연락하고 더 자주 찾아뵙고 부모님의 일상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만약 자주 만날 수 없다면 부모님이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곳을 찾아드리세요.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 처음에는 함께 가서 적응할 수 있게 해드리세요. 그것이 부모님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선물일 거예요. 이웃분들에게도 부탁드려요. 혼자 사는 어르신이 계시다면 가끔 안부라도 물어보세요. 며칠 동안 모습이 안 보인다면 한 번쯤 확인해 보세요. 그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어요. 박순옥 씨는 지금도 매일 복지관에 나가고 있어요. 친구들과 함께 웃고 함께 이야기하고 서로의 안부를 묻고 있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옆집 김종수 씨가 준 충격이
결국은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작은 인사 한마디, 따뜻한 차 한 잔의 대화, 함께 보내는 시간 한 시간이 누군가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혼자 사는 가족이나 이웃에게 안부 전화 한 통,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친구에게 안부 인사, 동네 복지관이나 경로당에 한번 들러보는 것. 그 작은 시작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박순옥 씨처럼 말이에요. 이런 소중한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또 다른 박순옥 씨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루가 참 쉽지 않으셨죠? 살다 보면 마음 한켠이 무겁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이곳에서는 잠시라도 그런 걱정은 내려놓으시고 편히 쉬어가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은퇴 이후의 삶, 겉으로는 든든해 보여도 속을 들여다보면 누구나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노후를 흔들어버리는 치명적인 착각들인데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겪는 5가지 착각을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해당되지 않을지 끝까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서울 노원구 작은 아파트. 박순자 씨 67세. 그녀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노후는 우리 아들, 딸이 책임질 거야. 30년 동안 식당을 운영하며 2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대학 등록금 2천만 원씩, 결혼자금 5천만 원씩, 순자 씨의 통장은 늘 텅 비어 있었죠. 하지만 그녀는 행복했습니다. 자식들이 성공하면 당연히 자신을 돌봐줄 거라 믿었으니까요. 첫째 아들 현수는 서울대를 나와 대기업에 입사했습니다. 둘째 딸 미영은 간호사가 되어 안정적인 직장을 얻었죠. 순자 씨는 자랑스러웠습니다. 내가 이렇게 키운 보람이 있네. 동네 사람들에게 자식 자랑을 할 때마다 순자 씨의 얼굴은 환해졌습니다. 노후 걱정은 전혀 없었어요. 자식들이 다 알아서 해줄 거라 믿었으니까요. 첫째 아들 현수. 대기업에서 10년간 근무하며 연봉 8천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그런 그가 38세에 창업을 결심했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사업 성공하면 더 잘해드릴게요. IT 스타트업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아파트까지 담보로 3억 원 대출을 받았죠. 초기에는 희망적이었습니다. 직원도 15명까지 늘었거든요. 현수는 확신했습니다. 3년 안에 회사를 상장하고 어머니께 강남 아파트를 사드릴 거라고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코로나19로 투자가 중단되고 매출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직원들 월급도 밀리기 시작했어요. 결국 1년 반 만에 사업은 문을 닫았고 빚만 5천만 원이 쌓였죠. 아내 수지는 매일 한숨을 쉬었습니다. 2 아이의 교육비만 월 150만 원, 매달 300만 원씩 나가는 생활비, 게다가 대출 이자 월 200만 원까지. 현수는 다시 취업을 시도했지만 나이와 경력 단절로 쉽지 않았습니다. 창업 실패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녔어요. 6개월 만에 겨우 작은 회사에 들어갔지만 급여는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어머니를 챙길 여유는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어머니에게 손을 벌려야 할 상황이었어요. 현수는 전화를 받기도 어려워졌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부담스러웠거든요. 죄송함과 미안함으로 가슴이 무거웠어요. 둘째 딸 미영. 대학병원에서 10년째 간호사로 일하며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그녀 역시 녹록지 않았습니다. 신혼집 대출 2억 원에 아이 둘의 어린이집비만 월 100만 원. 남편은 중소기업 영업사원으로 수입이 불안정했죠. 더 큰 문제는 시어머니였습니다. 3년 전부터 당뇨와 고혈압으로 쓰러지신 후 병원비가 월 50만 원씩 나갔어요. 미영이 직접 간병까지 해야 했습니다. 밤 근무를 마치고 집에 오면 시어머니 약 챙기기,
아이들 밥 해주기, 빨래 청소까지. 엄마, 죄송해요. 지금은 정말 어려워서. 미영의 눈에는 늘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친정어머니를 도와드리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거든요. 밤늦게 퇴근한 후에도 시어머니 약을 챙기고 아이들 숙제를 봐야 했습니다. 주말에도 쉴 틈이 없었어요. 친정에 가려면 시댁 눈치를 봐야 했고 시간도 마음도 여유가 없었죠. 남편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친정어머니도 중요하지만 우리 엄마부터 챙겨야 하는 거 아냐? 미영은 샌드위치 신세였어요. 시댁과 친정 사이에서 누구도 만족시킬 수 없었습니다. 순자 씨는 서서히 깨달았습니다. 자식들도 각자의 삶에 벅차고 있다는 것을, 그들의 어려움을 모르고 있었던 자신을. 어느 날 밤 혼자 앉은 거실에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무 의존했구나.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았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는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국민연금 월 45만 원이 전부였죠. 식당을 운영할 때도 번 돈은 모두 자식들에게 주었어요. 본인 명에 적금 하나 없었습니다. 그때까지 순자 씨는 몰랐습니다. 현수가 대출 이자로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미영이 시댁 간병으로 지쳐 있다는 것을, 그들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다는 것을. 자식들은 어머니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으려 모든 것을 숨기고 있었거든요. 순자 씨는 후회했습니다. 자식들만 키우느라 정작 본인의 미래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이때 순자 씨는 중요한 선택을 했습니다.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로 오피스텔 건물 청소 일을 시작했습니다. 67세 나이에 일자리를 구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10군데 넘게 거절당했습니다. 나이가 너무 많으시네요. 다른 분을 구해보세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결국 한 청소회사에서 받아주었습니다. 새벽 5시부터 오전 9시까지 매일 4시간씩 일했습니다. 계단 청소, 화장실 청소, 유리창 닦기. 허리가 아파도 참았어요. 무릎이 시려도 견뎠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월 80만 원의 수입이 생겼습니다. 비록 적지만 자립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돈이었어요. 국민연금 45만 원과 합쳐서 월 125만 원으로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경제적 부담이 줄어든 자식들이 오히려 어머니에게 더 자주 연락했습니다. 엄마, 오늘 어떠셨어요? 엄마, 건강은 괜찮으시죠? 돈 때문이 아닌 진짜 사랑으로 찾아오는 자식들. 순자 씨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현수는 어머니가 독립적이시라는 것을 알고 마음의 부담이 줄었습니다. 창업 실패의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오히려 가끔 용돈 10만 원씩 드릴 수 있게 되었죠. 엄마, 맛있는 거 드세요. 미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께 죄송한 마음이 줄어들자 더 자주 안부를 물을 수 있었어요. 시댁 간병과 친정 사이에서 조금이나마 마음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주말에는 아이들과 함께 할머니 댁에 놀러 오기도 했어요. 6개월 후 순자 씨는 깨달았습니다. 사랑과 의존은 달랐구나. 자녀는 든든한 버팀목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노후의 보험이 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도 각자의 인생이 있고 각자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각자의 가족과 책임이 있거든요. 현수처럼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고 미영처럼 시댁 간병으로 바쁠 수도 있어요. 그들의 상황은 언제든 변할 수 있습니다. 건강, 경제적 여건, 가족 상황 모든 게 불확실해요. 진짜 사랑은 서로에게 부담을 주지 않을 때 더욱 깊어지는 법이죠. 순자 씨처럼 자립할 수 있는 최소한의 준비. 그것이 자녀와의 관계도 노후도 지켜주는 진짜 힘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자녀를 믿고 안심하고 계신가요? 자식들이 아무리 효자라도 그들만큼은 변수가 많은 존재도 없어요. 사랑과 의존은 다릅니다. 진짜 사랑은 서로 독립적일 때 더욱 아름다워요. 여수시 낡은 단독주택.
김영호 씨 69세. 그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집은 있잖아. 집만 있으면 노후는 걱정 없어. 평생 버스 기사로 일하며 매달 조금씩 대출을 갚아왔죠. 10년 전 드디어 완전히 내 집이 되었습니다. 영호 씨는 자랑스러웠어요. 이제 대출 이자 걱정 없이 살 수 있다. 하지만 은퇴 후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영호 씨의 하루는 걱정으로 시작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보일러가 말썽입니다. 20년 된 보일러는 자주 고장났어요. 수리비만 이번 달에 25만 원. 집 곳곳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붕에서 물이 새고 화장실 타일이 떨어지고 전기 배선도 낡아서 위험했어요. 매달 나가는 돈만 계산해봐도 큰 부담이었습니다.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월 67만 원인데 영호 씨는 가입 기간이 짧아서 월 58만 원, 아내 순덕 씨는 주부였다가 늦게 일해서 월 35만 원. 부부 합쳐서 월 93만 원을 받았어요. 집은 있지만 생활비를 벌어다 주지는 않았습니다. 집값이 올랐다고 해서 내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건 아니구나. 영호 씨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내 순덕 씨의 건강이 나빠진 것. 3년 전부터 무릎이 아파서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어졌어요. 2층에 있는 취미 공간을 쓰지 못하게 되었죠. 여보, 1층에 작은 방을 하나 만들까? 하지만 공사비만 400만 원. 월 93만 원으로는 엄두도 낼 수 없었습니다. 겨울에는 더 힘들었어요. 오래된 집이라 단열이 안 되어서 난방비가 많이 나왔거든요. 집은 있는데 왜 이렇게 살기 어렵지? 영호 씨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때 영호 씨는 이웃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같은 동네 박 할아버지는 10년 전 집을 팔고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영호야, 나는 일찍 결정하길 잘했어. 박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집을 팔아서 목돈을 마련하고 작은 아파트를 샀어요. 남은 돈은 예금했죠. 매달 이자가 나와. 관리비도 적고 수리할 일도 별로 없어. 영호 씨는 놀랐습니다. 박 할아버지가 훨씬 여유로워 보였거든요. 엘리베이터도 있고 겨울에 난방비도 훨씬 적어. 박 할아버지의 말을 듣고 영호 씨도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며칠 후 어느 날 부동산에 갔습니다. 집을 팔아서 작은 아파트로 이사할까 생각했어요. 사장님, 우리 집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부동산 사장이 집을 보고 왔습니다. 30년 된 집이라 시세보다는 좀 낮게 받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수리할 곳이 많아서. 영호 씨는 아쉬웠습니다. 30년 동안 관리한 집이 생각보다 가치가 적다니. 게다가 이사 비용, 중개 수수료까지 생각하면 실제 손에 들어올 돈은 더 적었어요. 집값만 보고 안심했는데 막상 팔려니 이것도 저것도 빠져나가네. 영호 씨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집을 팔까 말까? 아내와 밤늦게 대화했어요. 여보, 우리도 아파트로 이사 갈까? 하지만 이 집에 추억이 많은데. 순덕 씨도 망설였습니다. 30년 동안 살던 집을 떠나기가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집 때문에 매달 부담이 커졌고 순덕 씨의 무릎은 더 나빠져만 갔죠. 그래, 집은 추억이 아니라 생활이야. 영호 씨는 결심했습니다. 6개월 후 영호 씨 부부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집을 팔아서 목돈을 마련하고 작은 아파트를 샀어요. 남은 돈은 예금과 적금에 넣었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매달 나가는 돈이 확 줄었어요. 아파트 관리비, 난방비도 절약됐습니다. 예금 이자는 매달 들어왔어요. 무엇보다 순덕 씨가 좋아했어요.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무릎이 편하고 집안이 따뜻했거든요. 여보, 진작 이사 올 걸 그랬네. 영호 씨도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집수리 걱정을 안 해도 되니까요.
겨울철 난방비 걱정도 없어졌어요. 뭔가 고장나면 관리소에서 처리해주니 스트레스가 훨씬 줄었습니다. 1년 후 영호 씨는 깨달았습니다. 노후는 집값이 아니라 매달 편하게 쓸 수 있는 돈이 중요하구나. 집은 분명 자산입니다. 하지만 노후에는 두 가지가 중요해요. 첫째, 살기 편한 집. 둘째, 매달 쓸 수 있는 현금. 영호 씨처럼 오래된 큰 집에 살면 관리비와 수리비가 계속 나갑니다. 하지만 적당한 집으로 바꾸면 남은 돈으로 매달 이자를 받을 수 있어요. 노후는 벽돌이 아니라 매달 흐르는 현금의 강물이 필요합니다. 집값이 올라도 그 돈을 쓸 수 없다면 의미가 없어요. 진짜 중요한 건 매달 들어오는 돈이죠. 영호 씨는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조언합니다. 집만 믿지 마세요. 노후에는 현금 흐름이 더 중요해요. 큰 집 한 채보다 적당한 집 플러스 현금이 낫습니다. 집은 주거 공간이지 ATM기가 아니거든요. 매달 돈을 뽑아 쓸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영호 씨처럼 집도 전략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때로는 적당한 집으로 바꾸는 게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어요. 대구시 수성구 아파트. 이정호 씨 62세. 그는 늘 건강을 자랑했습니다. 담배도 술도 하지 않고 매일 아침 운동을 했거든요. 난 건강은 문제 없어. 30년간 중소기업에서 성실하게 일했고 은퇴 후에도 계획이 있었어요. 국민연금과 적금 이자로 부부 합쳐서 넉넉하다고 생각했죠. 정호 씨는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노후 걱정 없어. 하지만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겨울 아침 운동을 하다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아내가 급히 119에 신고했고 구급차로 병원에 실려갔어요. 뇌경색입니다. 바로 수술해야 합니다. 의사의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 정호 씨의 가족들은 멘탈이 무너졌어요. 혈관이 막혀서 뇌에 혈액 공급이 안 되는 상황. 골든타임을 놓치면 생명이 위험했습니다. 급하게 수술이 진행됐고 다행히 생명은 구했지만 왼쪽 몸에 마비가 왔어요. 중환자실에서 일주일, 일반 병실에서 한 달, 재활병원에서 2달. 석 달간 병원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줄이야. 그리고 병원비 청구서가 날아왔습니다. 수술비, 입원비, 재활치료비, 간병비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되긴 했지만 정호 씨가 실제로 지출한 돈은 어마어마했어요. 그동안 모아둔 비상금이 한 번에 반토막 났습니다. 돈이 이렇게 많이 들 줄 몰랐네. 정호 씨는 병원 침대에서 한숨을 쉬었어요. 더 큰 문제는 앞으로였어요. 왼쪽 다리를 절뚝거리게 되어서 재활치료를 계속 받아야 했거든요. 퇴원 후에도 지출은 계속됐습니다. 재활병원 외래, 물리치료, 약가, 정기검진. 매달 나가는 의료비가 만만치 않았어요. 아내 영숙 씨도 간병 때문에 파트타임 일을 그만둬야 했고 수입도 줄어들었습니다. 여보, 돈이 자꾸 모자라네. 영숙 씨는 걱정이 태산 같았어요. 처음엔 괜찮을 거라 생각했는데 계산해보니 매달 적자였습니다. 이대로라면 남은 비상금도 몇 개월이면 바닥날 상황이었어요. 더욱 절망적인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반년 후 정기검진에서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혈관이 다시 좁아지고 있네요. 스텐트 수술을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다시 수술, 또다시 입원, 또다시 간병비. 한 번 병에 걸리니까 계속 돈이 나가네. 정호 씨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건강할 때는 몰랐던 진실을. 병원비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 재발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치료, 합병증 예방을 위한 정기검진, 재활을 위한 끊임없는 비용.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1년 후 정호 씨 부부의 통장은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비상금은 모두 소진됐고
매달 적자가 계속 쌓였거든요. 결국 아들에게 손을 벌려야 하는 상황까지 왔어요. 아들아, 미안하다. 아버지가 돈을 좀 빌려야겠다. 그 전까지 자식들에게 도움받기 싫어했던 정호 씨였는데 현실 앞에서는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도 힘들었어요. 집 대출에 아이들 교육비까지 아버지를 도와드릴 여유가 많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외면할 수도 없는 일, 매달 보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는 부모. 정호 씨는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때서야 정호 씨는 깨달았습니다. 위기는 아무도 모르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다는 것을. 건강할 때는 아무도 자신이 병에 걸릴 거라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위험은 더 커져요. 정호 씨처럼 건강하다고 자신했던 사람도 한순간에 모든 계획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건강할 때 미리 준비해둬야 했구나. 운동을 열심히 하고 건강하게 살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어요. 위기에 대비한 경제적 준비, 그것도 필수였습니다. 정호 씨는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조언합니다. 여러분, 절대 방심하지 마세요.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와요. 노후 자금을 계산할 때는 반드시 의료비를 따로 준비해야 해요. 생활비와 별도로 의료비 비상금도 준비하고 큰 수술에 대비한 여유 자금도 있어야 합니다. 실손보험도 미리 들어두세요. 건강할 때 가입해야 보장을 받을 수 있거든요. 정호 씨가 만약 미리 준비했다면, 의료비 적금을 꾸준히 했다면 큰 수술비도 감당할 수 있었을 거예요. 실손보험과 질병보험에 가입했다면 수술비와 입원비 걱정도 없었을 거고요. 그랬다면 아들에게 손 벌리지 않아도 당당하게 치료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미 병에 걸린 후에는 보험 가입도 어렵고 조건도 까다로워져요. 위기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건강할 때, 젊을 때 미리 준비해야 해요. 노후는 긴 항해와 같습니다. 폭풍은 언제든 불어올 수 있어요. 질병, 사고, 예상치 못한 큰 지출. 이런 위기들이 노후를 위협합니다. 하지만 미리 준비한다면 폭풍 속에서도 견딜 수 있어요. 비상금은 노후의 구명조끼입니다. 실손보험은 든든한 방파제고요.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조기경보 시스템이죠. 정호 씨의 이웃 김 할아버지는 달랐어요. 같은 나이지만 일찍부터 의료비를 준비해뒀거든요. 나도 언젠가는 아플 텐데 미리 준비해놔야지. 매달 일정 금액을 의료비 통장에 넣고 실손보험과 질병보험도 가입해뒀어요. 작년에 심장 수술을 받았는데 보험으로 대부분 해결됐다고 하더라고요. 미리 준비해서 다행이었어. 김 할아버지는 여전히 여유로웠어요. 정호 씨처럼 위기가 닥친 후에 후회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건강할 때가 기회예요. 혹시 여러분도 나는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 생각이 바로 노후를 무너뜨리는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위기는 반드시 온다고 가정하고 미리미리 대비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노후 준비입니다. 건강한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준비할 때입니다. 창원시 아파트. 최민석 씨 59세. 은퇴를 앞두고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은 통계 자료를 보며 안심하고 있었어요. 은퇴 후 부부 생활비가 월 231만 원이라던데? 그럼 내 국민연금으로 충분하겠네. 민석 씨는 30년간 제조업 회사에서 일했고 국민연금을 꼬박꼬박 납부했습니다. 예상 수령액은 월 140만 원. 아내 은주 씨도 월 85만 원을 받을 예정이어서 부부 합쳐서 월 225만 원이었어요. 통계 최소 생활비가 231만 원인데 우리는 225만 원이니까 거의 맞네. 별 문제 없겠어. 민석 씨는 홀가분했습니다. 하지만 1년 후 실제 은퇴 생활이 시작되자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은퇴 첫 달, 민석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전기세만 18만 원이 나왔거든요.
여름철 에어컨을 틀어서였지만 예상보다 훨씬 많았어요. 이상하네. 직장 다닐 때는 이렇게 안 나왔는데. 그러고 보니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에어컨도 더 오래 켜놓고 TV도 하루 종일 틀어두고 가스비도 마찬가지였어요. 집에서 밥을 해먹는 횟수가 늘어나면서 월 12만 원까지 나왔습니다. 통계에는 전기 가스비가 이렇게 많지 않았는데 둘째 달에는 병원비가 문제였습니다. 직장 다닐 때는 건강검진 정도만 받았는데 은퇴 후에는 시간이 많다 보니 이곳저곳 아픈 곳이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무릎이 아파서 정형외과, 소화가 안 돼서 내과, 이명 때문에 이비인후과. 한 달 병원비만 25만 원이 나왔습니다. 젊을 때는 몰랐는데 나이가 드니까 병원 갈 일이 이렇게 많네. 은주 씨도 마찬가지였어요. 갱년기 증상으로 산부인과를 다니고 혈압약도 처방받기 시작했거든요. 가장 큰 충격은 셋째 달에 왔습니다. 민석 씨의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치매 초기 증상이었는데 요양병원 비용이 월 150만 원. 다행히도 형제들과 60만 원씩 분납하기로 했습니다. 어머니 모실 돈도 따로 준비해야 했구나. 게다가 딸의 결혼 준비도 겹쳤습니다. 예단비, 예식비, 신혼집 준비금까지 한 번에 3천만 원이 나갔어요. 이런 돈까지 들 줄은 몰랐는데 민석 씨는 당황했습니다. 계획에 없던 돈들이 계속 나가니까요. 6개월이 지나자 민석 씨는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국민연금 225만 원으로는 실제 생활이 불가능했어요. 실제 지출 내역을 정리해 보니 기본 생활비 180만 원, 공과금 30만 원, 의료비 40만 원, 어머니 요양병원비 분담금 60만 원, 경조사비 15만 원, 기타 비상금 35만 원, 총 360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매달 135만 원씩 적자였어요. 아, 통계라는 게 평균일 뿐이구나. 내 상황과는 완전히 다르네. 더 큰 문제는 앞으로였습니다. 비상금으로 준비한 5천만 원도 이 속도로는 3년이면 바닥날 상황. 민석 씨는 급하게 아르바이트를 구했습니다. 아파트 경비 파트타임 일자리였는데 월 120만 원을 받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몸은 힘들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일하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은퇴했는데 또 일해야 하네. 이럴 줄 알았으면 미리 더 준비할 걸. 은주 씨도 마트에서 파트타임을 시작했어요. 월 80만 원이었지만 가게에 보탬이 되었습니다. 1년 후 민석 씨는 이웃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옆집 김 씨는 상황이 더 심각했어요. 국민연금만 믿고 있다가 실제로는 매달 100만 원씩 적자가 났습니다. 내가 너무 안일했어. 통계 숫자만 보고 계산했으니까. 반대편 박 씨는 준비를 잘했더라고요. 은퇴 전에 실제 생활비를 6개월간 기록하고 여기에 20%를 더해서 계산했대요. 통계는 참고만 하고 내 실제 상황으로 계산해야 해. 민석 씨는 깨달았습니다. 통계 수치는 전국 평균일 뿐 개인의 실제 생활과는 다르다는 것을. 지역마다 물가가 다르고 가족 상황도 다르고 건강 상태도 다르거든요. 특히 은퇴 후에는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져서 공과금 증가, 나이가 들면서 의료비 급증, 부모님 모시는 비용, 자녀들 결혼, 출산 지원비, 예상치 못한 경조사비, 이런 것들은 통계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요. 평균은 환상이었구나. 내 생활비는 내가 직접 계산해야 하는 거였어. 민석 씨는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조언합니다. 통계 수치를 맹신하지 마세요. 그건 그냥 참고 자료일 뿐이에요. 진짜 노후 생활비를 계산하려면 첫째, 은퇴 전 6개월간 실제 가계부를 써보세요. 어디에 얼마나 쓰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둘째, 은퇴 후 변화를 고려하세요.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공과금이 늘어나고 의료비도 많이 증가해요.
셋째, 예상치 못한 지출을 준비하세요. 부모님 모시는 비용, 자녀 결혼비, 큰 수리비 같은 것들. 넷째, 여유분을 20% 더 잡으세요. 계산한 금액보다 실제로는 더 나가거든요. 민석 씨는 2년간의 경험을 통해 배웠습니다. 노후 준비는 숫자, 게임이 아니라는 것을. 내 삶의 실제 모습을 그려보고 거기에 맞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것을. 통계는 길잡이일 뿐 정답은 아니라는 것을. 지금도 민석 씨는 매달 가계부를 씁니다. 실제 지출을 정확히 파악해서 앞으로의 계획을 조정하기 위해서요. 은퇴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내 실제 상황을 정확히 아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인터넷 통계만 보고 안심하고 계신가요? 평균 생활비 얼마니까 괜찮겠지 하고 생각하고 있나요? 그 생각이 바로 노후를 무너뜨리는 착각입니다. 평균은 참고용일 뿐 내 인생의 답은 아니에요. 내 나이, 내 집, 내 건강, 내 가족 상황, 내 지역의 물가, 모든 게 다르기 때문에 내 생활비는 내가 직접 계산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가계부를 쓰고 실제 지출을 파악하고 은퇴 후 변화를 고려해서 나만의 노후 생활비를 계산해 보세요. 그것이 진정한 노후 준비의 시작입니다. 부산 아파트. 이정희 씨 65세. 남편과 함께 꼼꼼히 세운 은퇴 계획이 있었습니다.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조용하고 평온한 노후를 보낼 예정이었어요. 우리 둘이 함께 있으니까 걱정 없지. 서로 돌봐주면서 살면 되잖아. 정혜 씨와 남편 성호 씨는 계획이 탄탄했습니다. 부부 합쳐서 국민연금을 받고 집안일도 나눠서 하고 아프면 서로 돌봐주기로 했거든요. 하지만 은퇴 2년 후 성호 씨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심근경색이었어요. 정희 씨는 졸지에 혼자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충격은 연금이었습니다. 부부 합쳐서 한 달에 받던 연금 액수가 갑자기 절반 이하로 줄어든 거예요. 정희 씨 본인 국민연금은 월 80만 원, 남편의 유족연금을 받아도 월 50만 원, 총 130만 원이 되었습니다. 부부 때는 190만 원이었는데 이제 130만 원이라니 60만 원이나 줄어들었네. 더 큰 문제는 생활비였어요. 혼자 살아도 고정비는 그대로였거든요. 아파트 관리비, 난방비, 전기세. 이런 건 사람이 하나 줄어도 크게 안 줄어들었어요. 오히려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전기세는 더 나왔습니다. 2명이 살 때와 거의 비슷하게 나오네. 두 번째 위기는 일상 관리였습니다. 남편이 해주던 모든 일을 정혜 씨가 혼자 해야 했어요. 전구 갈기, 변기 고치기, 선반 설치하기. 이런 것들은 정희 씨 혼자서는 어려웠습니다. 이런 건 성호 씨가 다 해줬는데 결국 수리기사를 불러야 했어요. 사소한 일인데도 출장비만 5만 원씩 나갔습니다. 요리도 문제였어요. 혼자 먹을 양으로 요리하는 게 어색했거든요. 결국 많이 해서 남기고 버리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타격은 외로움과 불안감이었습니다. 밤에 혼자 있으면 무섭고 아플 때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걱정이었어요. 병원 갈 때도 택시를 타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남편이 차로 데려다 줬는데 이제는 혼자 가야 했거든요. 한 달 교통비만 15만 원씩 늘어났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정희 씨는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본인 연금과 유족연금 수입은 월 130만 원, 월 지출, 기본 생활비 120만 원, 추가 교통비 15만 원, 각종 수리비 10만 원, 총 145만 원이 필요했어요. 매달 15만 원씩 적자였습니다. 2명이 살 때보다 오히려 더 돈이 들어가네. 이웃집 김영자 씨도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지 1년. 혼자 사는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정말 모든 게 다 돈이야. 예전엔 남편이 해주던 일들을 다 업체 불러서 해야 하니까. 영자 씨는 더 심각했어요.
우울증까지 와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거든요. 치료비도 부담이었습니다. 반면 박순덕 씨는 준비를 잘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혼자 살 준비를 해뒀거든요. 언젠가는 둘 중 하나가 먼저 가게 되잖아. 미리 준비해둬야지. 순덕 씨는 남편과 함께 다음과 같이 준비했어요. 첫째, 개인연금을 각자 하나씩 더 가입했습니다. 둘째, 집 근처에 믿을 만한 업체들을 미리 찾아뒀어요. 셋째, 요리도 미리 연습해뒀습니다. 넷째, 동네 모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정희 씨는 순덕 씨를 보며 깨달았습니다. 혼자 사는 건 단순히 사람 수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생활 방식이라는 것을. 혼자서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부부일 때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구나. 정희 씨는 늦었지만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우선 인터넷을 보며 혼밥 요리를 배웠어요. 그러면서 식비를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둘째, 동네 문화센터 공예 수업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과 어울리니까 외로움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셋째, 간단한 수리는 직접 배웠어요. 유튜브를 보면서 전구 갈기, 화분 옮기기 같은 건 스스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년 후 정희 씨의 생활이 안정되었습니다. 월 지출을 135만 원으로 줄였고 부족한 5만 원은 적금을 깨서 충당했어요. 처음엔 막막했는데 적응하고 나니까 할만해. 하지만 여전히 아쉬움이 있었어요. 미리 준비했으면 이렇게 허둥지둥하지 않았을 텐데. 정희 씨는 이제 다른 부부들에게 조언합니다. 혼자 살 준비를 미리 해두세요. 언젠가는 그날이 올 테니까. 정희 씨의 친구들도 하나둘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최미영 씨는 남편과 함께 요리 수업을 들었어요. 둘 다 요리할 줄 알아야 해. 이춘자 씨는 집안 수리도구를 준비해뒀어요. 간단한 건 직접 할 수 있게. 박정숙 씨는 개인연금을 하나 더 가입했어요. 유족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니까. 가장 중요한 건 마음가짐의 변화였어요. 혼자 사는 게 불행한 건 아니야. 다만 다른 방식의 삶일 뿐이지. 정희 씨는 지금도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있어요. 스마트폰 사용법, 온라인 쇼핑, 인터넷 뱅킹. 나이가 들어도 배울 수 있어. 적응하면 되는 거야. 동네 할머니들과 함께 등산도 다니고 문화센터 공예 수업도 참여하고 있어요. 혼자지만 외롭지 않아. 오히려 자유로운 면도 있고. 2년이 지난 지금 정희 씨의 딸이 아이를 낳으면서 손주를 돌봐주기 시작했습니다. 딸이 주는 육아비로 한 달에 50만 원 정도 수입이 생겼어요. 이제는 적자가 아니라 조금씩 저축도 하고 있습니다. 혼자라고 포기하지 마세요. 새로운 인생의 시작일 수도 있어요. 혹시 여러분도 우리 부부는 늘 함께 할 거야 하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 생각이 바로 노후를 무너뜨리는 마지막 착각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는 혼자 남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부터라도 준비해 두세요. 혼자서도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준비 말이에요. 미리 준비해 둔다고 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현명한 사랑일 수 있거든요.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혼자서도 괜찮을 수 있도록. 노후를 무너뜨리는 5가지 착각. 들어보니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자녀가 지켜줄 거라는 착각. 집 한 채면 노후는 걱정 없다는 착각. 위기는 오지 않을 거라는 착각. 통계에 속는 생활비 착각. 그리고 혼자서도 괜찮을 거라는 착각. 우리가 너무도 쉽게 빠지는 착각들이지만 미리 알아차린다면 막을 수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이거예요. 노후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준비한 만큼만 편안해집니다. 자녀에게 의존하지 말고, 집만 믿지 말고, 위기에 대비하고, 내 실제 생활비를 계산하고, 혼자 살 준비도 해두세요.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내일은 늦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의 노후를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한결 더 든든해지길,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이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